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티켓을 구매할 때는 영화발전기금을 같이 내야 되고요, 해외 출장할 때는 출국 납부금을 또 내야 되고, 이렇게 세금도 아니면서 세금이 아닌 것도 아닌 그런 이런저런 다양한 부담금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담금들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낙후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용적률은 좀 더 높여주고 공공기여 부담은 낮추면서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쿠팡이 앞으로 3년간 3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2027년까지 로켓 배송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28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박세훈 작가, 그리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분은 오고 계세요. 네, 자, 김현우 소장님. 네. 이건 서울 부동산에는 꽤 중요한 뉴스일 것 같은데, 네.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이 잘 안 되는 지역, 네. 사업성이 잘 안 나와서 공사비도 오르고, 네. 분양해서 팔아봐야 얼마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담금 내야 되는데 돈은 부족하고, 네. 어쩔 줄 모르는 지역들이 서울에도 곳곳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곳의 규제를 완화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되게 만들어줄게, 네. 그런 정책을 발표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일반에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많아져야지 사업성이 확보되겠죠. 그만큼 이윤이 남는데, 이때 핵심이 용적률입니다. 같은 땅에 얼마까지 지을 수 있느냐. 더 많이 지어야 더 많이 팔죠. 그렇죠. 토지는 그런데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1종에서 3종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그 1종이냐 3종이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용적률이 적용되는데, 참고로 3종으로 갈수록 같은 면적에 더 높은 건물, 많은 걸 지을 수가 있습니다. 빽빽하게 예. 높은 용적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세분화된 게 2004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일기 신도시 개발을 기점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이 무려 400%까지 허용이 됐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옆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밑에 1층, 2층 뭐 단독주택, 빌라들은 햇빛도 받기 어렵고 뭐 그런 일조권, 뭐 조망권 이런 것들로 침해가 되죠. 그리고 난개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종별로 나누기 시작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종 세분화 전후로 규제가 다르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2종 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보면 뭐 기준이 200%입니다. 지금의 룰은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종세분화 전에 만약에 그 땅에 300%의 용적률로 딱 아파트를 줬다면 그건 그냥 허용해 줬거든요. 기존 규정을 지킨 거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용적률이 규정이 줄어든. 그렇습니다. 한동안 용적률 풀어준 때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오히려 더 빡빡해진. 그런 지역이 있죠. 그때는 똑같은 지역에 3층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허물면 2층까지밖에 못 져요. 이러면은 이걸 허물고 다시 지었을 때 사업성은커녕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 이전의 용적률이 현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기존의 용적률을 인정하도록 해주고, 만약에 꽉 채운 경우에는 그거 헐었다 지었는데 똑같다 그러면 그것도 의미 없으니까 예. 120%까지는 추가로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뭐 재개발 전후 보면 주택의 연면적이 같거나 비슷할 수는 있지만 뭐 공용 면적이나 전용 면적 잘 조정하고 작은 평수로 쪼개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은 규제가 바뀌어서 더 강해져서 용적률이 200%가 한도인데, 네. 어떤 건물은 옛날에 규제 완화됐을 때 지어서 용적률이 400이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짓고 싶으면 그 건물만 예외로 400으로 480까지 해줄게. 아닙니다. 기존에 400이면 400 그대로, 아하. 기존에 200이었고 지금도 200이면 240까지는 봐줄게. 20% 추가 인정해줘서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재건축 재개발은 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서 안 되면 되게 하라로 이제 기조가 좀 바뀌는 거네요. 네, 또 시장 분위기도 그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죠. 예. 사업성 안 나오는 곳, 뭐 이렇게 하면 사업성이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용적률만 좀 높여줘도 네. 이것 가지고도 안 돼요 하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있죠. 같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야 여기는 뭐 땅값도 비싸다, 혹은 뭐 세대수가 뭐 적다 많다 이런 거에 따라서 사업성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서 개발이 추진 안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추가 용적률을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걸 사업성 보정 계수라고 하는데요. 예. 현재도 그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얼마나 친환경이냐,
뭐 대진의 공지를 얼마나 넓게 두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해진 사항을 이행을 하면 허용 용적률이라고 최대 20%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기준보다 20%까지 더 늘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죠. 지금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코너에 그냥 조그만 공원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렇지 이 공원이 뜬금없이 여기 왜 있지? 네. 라고 생각하면 그 아파트 재건축할 때 네. 요거 공원 하나 지어주면 용적률 더 주지 이제 해서 맞습니다. 지은 예. 아무도 안 가는 공원. 뭐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아파트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있으니까 네. 그 아파트 주민들도 잘 안 가고 다른 곳에서는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고 네. 그런- 빽빽한 걸 막아주는 그런 뭐 역할. 예. 없는 것보다 낫죠 물론. 말하자니 그렇다는 거고요. 아무튼 예. 그런 걸 지키면 이제 20%까지 인센티브 주어지는데 여기에다 추가를 더 주겠다는 겁니다. 뭐 세대수나 땅값, 과밀도 같은 거 고려해서 사업성 좀 떨어진다 생각하면 이걸 최대 2배까지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20%가 아니라 40%까지 적용을 해주겠다. 그러면 기존보다 이제 얼마나 많이 늘어나게 되냐 한 10%포인트 정도 더 이제 용적률이 세대수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 추가 용적률을 요만큼 주면 세대수로 따졌을 때는 이 정도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10%포인트 정도. 그럼 지금도 이런 공원 지어요 하면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더 주는데 그렇죠. 요거를 2배로 네, 40%까지. 최대 40%까지 줄게.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것도 안 되면 최대 60도 주고 80도 주고 그러겠어요 이제 그죠? 글쎄요. 그래도 또 사업상 안 나오면 또 주고 또 주고 계속 아니라고는 이렇게 가겠네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꼬가 이렇게 트였으니까 네, 안 되는 건 없는 거죠. 전례는 생겼죠.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이제 우리의 방향이니까. 예. 이게 또 재건축하다 보면 하나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사업성 좋아지는데 하는 게 네. 기부 체납인데 맞습니다. 공공기업. 예. 아까 조금 전에 공원 얘기한 게 사실 그거잖아요. 맞죠. 예. 용적률 공공연합니다. 높여줄게. 요 동네 공원 하나 지어봐. 네. 이렇게 해서 서로 바꿔 먹는 건데 이것도 안 할 수 있으면 조합원들 입장에선 사업성이 좋아지죠. 많이 좋아지죠. 사실은 이제 용적률 늘려줄게라고 해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용적률 늘려주는 대신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은 공공에 내놔라라고 하는 게 뭐 기부채납 공공기여인데 예. 정비 사업할 때 종상향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아까 1종, 2종, 3종 구분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종에서 2종으로, 뭐 2종에서 3종으로 이렇게 한 종을 올리게 되면 용적률 규제가 이제 늘어나니까요. 예. 그런데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까지는 공공에 내놓아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좀 완화해서 10%만 내놔라. 그리고 그 내놓는 게 땅이냐 건물이냐 뭐 현금이냐에 따라서 인정해주는 비율도 좀 다릅니다. 예. 기존에는 이제 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땅은 130%, 건물은 70%만 인정했어요. 땅 예. 내놓으면 거기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더 가치 있게 봐준 거고 그렇죠. 건물 지어서 주는 걸로는 별로 안 쳐줬는데 맞습니다. 고물상에 가면 병은 싸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나 그런 지역 필요 시설에 한해서 건물로 내놨을 때도 뭐 100%까지 높이는 방안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대상도 넓어지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폭이 4m 이상 도로에만 붙어 있어도 양호하다고 보고 이게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차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으면 괜찮아. 거기는 예. 아직 그렇게 낙후된 곳 아니야라고 했는데 골목길이 이제는 이만하면 넓지. 그렇죠. 뭐, 이 골목이 뭐 얼마나 더 넓어. 맞습니다. 그래서 안 돼 했는데 안 돼 했는데 이제는 뭐 소방 시설, 그러니까 차가 한 대 서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차는 지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6m 미만이면 가능하도록 이제 완화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으면 재개발이 안 됐었는데 양쪽이 지나갈 수 있어야지. 예, 이제 좁아서 일방통행해야 되는 골목이면 그렇죠. 허용을 재개발이 준다. 가능하다. 네. 또 지하철역으로부터 350m 내외 요 지역을 이제 역세권이라고 두고 여기는 이제 준 주거 지역까지 용도를 상향해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여기에는 뭐 일자리 창출이나 뭐 노인 유아 돌봄 시설 이렇게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시설을 도입하면 용적률 야. 높여줄게. 이런 걸 전제로 이제 용적률 높여주는 것도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저것 다 아니라도 지하철역으로부터 350m 안에만 있으면 무조건 500이네요. 그럼 여기. 그렇죠. 야, 서울의 지하철역이 얼마나 많아졌는데 이제 웬만하면 다 이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359에서 아닌 곳 찾기가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완화해 주는 건 이유는 알겠는데 재개발 네. 재건축이 필요하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도 이해도 되는데 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한 5년쯤 지나면 더 좋아지고 인센티브 더 많아지겠네. 최대한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이익이네. 라는 쪽으로 계산이 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네. 그러니까 정책을 내놓을 때 이렇게 안 되는 나이는 딱 지워주고 네. 그때까지는 확 완화해주고 해야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하는 거지. 이렇게 과자 하나씩 주면서 네. 예를 안 돼? 그럼 하나 더 주고 그러면 더 주는 거 기다리고 안 하고 기다리고 있죠. 하는 부작용도 좀 걱정은 되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기조가 좀 마음이 급해진 모양이네요. 네. 박세훈 작가님이 준비해준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영화표 사면 영화 발전 기금 내고 네,
뭐 우리 통신요금 내면 뭐 또 무슨 발전기금도 또 들어 있고 예. 공항 나가면 뭐 공항세라고 내는 것도 있고 뭐 출국 납부금도 내고. 납부금입니다. 11,000원. 이게 세금이냐고 하면 세금은 아닌데 그렇죠. 내기 싫으면 안 낼 수는 없으니까 사실상 세금인 네. 이제 그런 건데 좀 없앤다는 거죠? 예, 앞에 준비한 걸 다 말씀하셔가지고 간단하게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화발전기금 티켓 가격이 한 3% 붙어 있습니다. 예. 해외 항공권에 붙어 있는 출국 납부금 11,000원이고요. 전기요금의 3.7% 요율로 내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부담금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인 듯 세금 아닌 세금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건 세금이니까 내십시오. 라고 하진 않지만 우리가 뭔가를 구입할 때 그 뭔가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안 낼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예. 세금하고 같다고 봐도 무방한 성격의 돈이고요. 이런 게 많아요? 대략 90개 정도 있습니다. 어우. 90개 정도 있는데 정부가 볼 때 좀 불필요한 부담금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걸 좀 고치겠습니다. 라고 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니까 정부가 하고 싶으면 그냥 걷는 거예요. 우리 원래 세금 만들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고 만들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세금 아닌데요? 라고 하고 부담금이라고 하면 이건 내야 되는 거니까 예.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이 많았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해드리겠고요. 예. 구조조정을 그럼 어떻게 하냐면 90여 개 부담금 중에 대략 30개 정도를 폐지하거나 금액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사라지는 부담금 중에 대표적인 게 좀 전에 말씀드린 영화발전기금인데 10,000원짜리 티켓 사면 대략 한 300원 정도가 앞으로는 이제 안 붙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금액을 줄이는 거의 대표적인 사례는 전력기금 부담금인데 부담금 요율을 3.7%에서 2.7%까지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거든요. 예. 단계적으로 내려가게 되면 대략 한 내년 7월쯤 될 것 같은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입니다. 연 8,000원 정도 덜 내게 된다는 게 정부의 추산입니다. 그리고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 납부금 요거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내리고요. 네. 근데 이건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시행령을 좀 고쳐야 되기 때문에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출국 납부금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4,000원으로 4,000원. 내리는 걸로 봐서 예, 그래도 돈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렇죠. 하는 뉘앙스가 읽혀지네요. 예, 돈 안 줄어든다는 거죠. 좀 부담은 되겠군요. 그렇죠. 결국은 이건 그럼 재정에서 보조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부담금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 그동안 들어온 거에서 한 대략 2조 원 정도가 줄 거라는 게 정부의 추산인데 줄어드는 그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명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예. 다른 기금 또는 일반 재정에서 끌어와서 채울 거라는 정도만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뭔가를 줄인다는 발표를 하거나 혹은 뭔가를 더 해준다는 발표를 할 때는 정부가 부족분을 어디서 어떻게 메울 건지 이것도 함께 발표를 해주면 참 좋은데 그런 건 늘 없어서 아쉽긴 합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렇게 그 영화 발전 기금 같은 사실상 영화 발전 세금을 네. 걷는 게 왜 그냥 소득세 뭐 법인세 이런 데서 걷어서 영화 발전에 쓰지 네. 이렇게 매번 그렇게 걷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 그래도 영화 발전 기금은 영화 많이 보는 사람한테 걷어야지 1년에 영화 한 번도 안 보는 분들이 왜 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라면 그 말도 맞거든요. 그 말도 맞죠. 그래서 그런 항목에다가 딱 특화돼서 그렇게 세금 붙이는 게 뭐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세금으로 해서 국회에서 법 만들고 해야지 왜 정부가 마음대로 하냐. 예. 그런 질문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렇죠. 그 왜 부담금을 만드냐? 이런 질문이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화 발전 기금을 예로 들면 영화 발전세라고 거둘 수도 있어요. 근데 세금으로 얻게 되면 그 해에 거둔 그 돈은 그 해에 다 써야 됩니다. 다 안 쓰고 남으면 다른 세금들도 남는 돈이랑 이게 막 섞여가지고 2월이 되니까 내년에 영화 발전을 위한 돈으로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돈이 되거든요. 국회가 항상 다시 섞어서 나눠주니까. 다시 나눠주니까. 그런데 부담금, 뭐 기금 이런 식으로 거두면 올해 못 쓰고 남으면 그거 그냥 주머니에 두고선 내년에 영화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또 쓰면 되는 거거든요. 정부가 돈 쓰기 편하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부담금이라는 게 있으면 급한 일 있을 때 거기서 꺼내 쓸 수도 있는데 세금으로 거두면 세금은 딱 정해진 걸 초과하게 되면 꺼냈을 때 국회에 보고를 하고 통과가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돈을 쓰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금이나 부담금이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 각종 부담금이 90개 넘게 생긴 것도 이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다만 그 돈을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굳이 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굳이 국민들에게 안 걷어도 되는 혹은 목적이 불투명한 부담금을 정부가 구조조정하기로 한 건데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부담금을 구조조정해서 국민이 덜 내게 되는 돈은 대략 한 1만 원 정도인데 기업들 같은 경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덜 내게 되는 돈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냈었나 보죠. 그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 전력기금 부담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8,000원 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전기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연간 200억에서 300억 정도를 덜 낼 거라는 추산이 나오거든요. 연간
전기요금을 한 1조 원씩 냈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많이 그런 것도 냈으니까 있고, 많이 냈으니까 당연히 더 깎아주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 혜택이 기업에게만 너무 큰 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 같은 비율로 깎아줬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기업에만 더 혜택을 줬다고 누가 그래요? 그런 평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백화점 세일 10% 세일하면 100만 원짜리 사는 사람은 10만 원 이익인데 만 원짜리 사는 나는 1,000원 이득이니까 나한테 네. 불리해 이런 얘긴데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지적하는 게 또 1인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합법적으로 세금 걷어서 연말에 결산하고 또 쓰고 하는 게 맞는데 네. 이제 국회에서도 무슨 특검 안 받으면 나도 법률 통과 안 시켜 이제 이렇게 또 버티는 경우에는 왜 이걸 안 시켜줘요 그렇습니다. 하는 케이스가 생기니까 또 쉽지는 않겠죠. 서은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쿠팡이 전국으로 뭘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네, 물류센터를 더 훨씬 많이 짓겠다라는 예. 건데 2027년까지 이제 물류센터를 좀 대폭 늘려서 이제 지금 시군구 행정구역 기준으로는 한 70%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2027년까지 88%로 높인다는 건데 뭐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면 좀 와닿지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 지역에서 전 국민이 거의 우리는 쿠팡에서 오늘 시키면 내일 물건이 도착한다, 음식이 도착한다. 이걸 좀 체감할 수 있게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도 거의 없고 이제 물류센터도 멀어서 온라인으로 뭔가를 좀 주문해서 받아보기까지 사흘 이상 걸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쿠팡이 이번에 좀 발표를 하면서 강조를 했던 게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89곳 중에 60여 곳에 이길 배송 시스템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 내용에서 이 부분 좀 굉장히 강조하기도 했고 이 이야기를 왜 강조했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 기업 우리야라는 걸 좀 보여주고 그러게요.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네. 거기 안 들어가고 싶어서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네. 들어가봐야 손해니까 안 들어갔을 텐데. 맞습니다. 근데 적자 감소하고도 들어가겠다고 하는 네. 거네요. 만약 이렇게 실제로 한다면. 네, 그래서 어제 강조했던 거는 이제 이런 곳에 물류센터가 들어가면 일단 그 지역에 사는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활 편의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거주 매력도 높아질 거고.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물류센터 운영하고 배송하려면 고용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정부에서는 어쨌든 막 세컨드홈 정책도 막 내놓고 이제 이 지역으로 좀 젊은 사람들 많이 가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일자리나 생활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제 사실 그게 좀 뒷받침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우리가 좀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건지 아니면 좀 물류센터를 좀 더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늘리고 나니까 이런 부수 효과가 생긴 걸 네. 이런 걸로 홍보하는 건지는 좀 들여다보긴 해야 되겠어요. 네. 어쨌든 좋아지는 것 같고 이제 쿠팡도 이제 이렇게 가만히만 있기에는 좀 불안한 상황이 벌어졌죠. 중국의 알리, 테무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 네, 요즘 맞습니다. 성장률이 만만치 네, 않던데. 그러니까 요즘 시커머스라는 용어까지 생겨가지고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커머스가 무슨 의미예요? 차이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테무 이 두 회사 정말 좀 무섭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미 예.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11번가 제치고 월간 사용자 기준으로 2위로 올라섰고 테무도 지금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이제 유통업체들 정말 위기의식이 상당합니다. 이제 그 쿠팡마저도 지금 1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격차가 큰데도 좀 위기의식이 클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나 알리가 최근에는 이 국내 업체들 아니면 좀 하기 어렵다는 신선식품 유통까지 진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3년간 1조 5천억 원 투자해서 우리가 한국에도 물류센터 짓고 콜센터 짓고 고객 서비스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무섭게 크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국내 물류센터 없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길 배송에 익숙한데 안 될 걸 이렇게 좀 안심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예. 이렇게 물류망 세우고 나면은 사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알리나 테무 같은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지라고 해서 좀 분석을 해보니 네, 그냥 본인들이 적자를 감수하더군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물건을 어떻게 5,000원에 팔지 여기는 들여다보면 그냥 알리가 5,000원 내주는 거라고. 네. 마케팅 비용으로.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소비자들이 어쨌든 그 유통 플랫폼을 익숙하게 만들려면 예. 결국엔 출혈 경쟁이 처음에는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쿠팡도 사실 지금 지난 10수년을 이 적자를 버티면서 이 유통 공식을 바꾸는데 좀 주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그러면 과연 이 쿠팡이 이제 어쨌든 알리는 1조 5천억 원, 그래서 쿠팡은 3조 써가면서 이제 시장 좀 내가 다시 이 1위 자리를 굳혀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 과연 승산이 있겠냐? 저는 그래도 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뭐냐면 이 쿠팡이 물류 혁신을
재판을 통해서 이제 국내 유통업 질서를 좀 재편한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쿠팡 수식할 때 항상 등장하는 말이 풀필먼트 시스템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제조는 여러분이 하세요. 근데 판매자 대신해서 제가 상품 배송 준비, 포장, 배송까지 다 해드릴게요. 가격도 제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바꿔드릴게요.라고 하면서 마케팅 전략까지 짠단 말이에요. 예. 근데 결국 이제 풀필먼트 시스템의 이 경쟁력은 얼마나 촘촘한 물류망을 갖느냐, 또 상품 주문량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해서 가격 정책까지 반영을 하느냐, 재고 관리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인데 쿠팡은 어쨌든 작년에 흑자 전환했고 이런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 이걸 입증을 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알리도 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풀필먼트 회사로서 이제 어쨌든 경쟁력을 입증을 하고 있는 회사지만 적어도 이 한국에서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늘 주문했는데 내일 안 오면 이제 굉장히 어색함을 느끼는 정도로 이제 사실 이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물류센터 만든다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경쟁이 치열해지기는 하는데 그럼 소비자들은 좋을 텐데 지켜보죠 뭐 좀. 박 작가님, 네, 중국 정부가 WTO에 미국 정부를 제소하기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바뀐 거는 아니죠 혹시? 그렇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소한 게 반대 아니라 아닙니다. 중국이 미국을 제소했다. 그렇습니다. 미국 WTO에. 정부가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만 보조금 주겠다고 하고 네. 중국산 제품 들어간 건 보조금 안 주겠다고 하니까 이거 공정무역에 어긋난다. 라면서 제소를 한 거예요. 근데 미국 정부가 이런 정책을 쓰겠다고 한 지가 언젠데 이제야 제소를 하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사실 제소해봐야 별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WTO에 제소를 하면 재판에 들어가는데 네. 재판 들어가서 결과 나올 때까지 원래도 한참 걸리는 데다가 지금 WTO에서 판결 내는 재판관이 임기가 끝난 후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는 바람에 계속 공석인 상태예요. 미국이 후임을 반대하고 있어서 그런다면서 이거 그렇습니다. WTO 없애버리라고. 네. 중국이 불공정무역하는데 왜 단속 안 하냐고 하면서 나갔는데 예. 그 이후에 미국이 불공정무역을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는 바람에 지금 재판관을 후임을 선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WTO에 제소를 해도 심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거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WTO에 제소를 하는 건 그냥 국제사회에 미국이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인식을 퍼뜨리는 용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예. 해석이 나오고 있고 미국이 불공정 무역으로 중국을 제소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라는 점이라는 게 여기 또 관전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야, 예전에 어른들이 세상은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하셨는데 네, 오래 안 살아도 네. 참 다양한 일이 벌어지는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여서 경제뉴스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